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코스피 저희가 연휴 쉬기 전에 계속 사상 최고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한 1% 떨어졌습니다. 그 사유를 많은 분들이 이제 미중 갈등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와 시진핑 국가주석이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이게 지난 연휴 마지막 금요일 밤에 아주 폭발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이른바 히토류 규제에 대해서 이것은 배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100% 관세 폭탄을 때렸거든요. 11월 1일부터 100%를 추가로 더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미국이 중국산에 때리고 있는 관세 55%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11월 1일부터는 중국산에 대해서 155%의 정말 엄청난 관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도 대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사실 트럼프 관세 폭탄이 나온 게 트럼프 취임 직후인 올 초인데요. 그 당시에도 주가가 크게 한번 조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겠다 해서 일단 좀 미뤄뒀거든요. 그 폭탄이 서서히 가시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와 공포가 지금 주가를 좀 조정을 시키고 있고,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나스닥이 3.5% 떨어졌고, 지금 월요일 날 일본, 중국 전 세계적으로 동반 하락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지금 이유도 있겠지만 원달러 환율도 보면 1,430원 돌파했습니다. 또 5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한 건데 이런 부분들도 원화가 약세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주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원달러 환율이 코스피 시세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환율이라는 게 우리 돈과 달러 간에 서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을 얘기하는데요. 환율이 교환 비율의 교환의 환자, 비율의 율자를 따와서 환율,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서 이렇게 정하는 것이거든요. 환율이 높아졌다. 지금 1,430원 선도 깼는데요. 1,430원을 줘야 1달러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과 서너 달 전만 하더라도요. 이게 1,35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1,350원만 줘도 1달러를 바꿀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거의 80원 이상을 줘야 간신히 1달러를 바꿀 수 있다. 우리나라 돈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한국에 주식 투자를 할 때 미국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원화, 우리나라 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나라 돈을 가지고 일단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은행에서 이른바 통화 스와프 방식으로 바꾸거든요. 원화로 바꿔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좀 벌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환율이 더 올라서 나중에 돌아갈 때 자기 돈으로 결국 달러나 유로화로 바꾸어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 환율이 더 오른다. 예를 들어서 1,500원쯤 된다 이러면 주식시장에서 웬만큼 벌어도 환율 때문에 손실을 입어서 그것을 환차손이라고 그러는데요. 결과적으로 손실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오르면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에 들어오기를 꺼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한국 시장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고 일부에서는 뜨겁게 지금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의 원달러 환율 시세가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겠느냐. 결국은 원화 가치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투자가들이 많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그런 대로 선방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환율이 계속 흔들려서 1,430원, 50원, 1,500원까지 간다면 이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문제는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꼬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면전은 안 가고 중국과 잘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큰 악재가 될 것으로 당장은 서울 에이펙,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경주 에이펙에서 거기서 대타협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은 지금
3,500억 달러 미국 투자하라는 거에다가 또 미국, 중국이 불안해지면 위안화가 흔들리면 우리나라 환율도 흔들릴 수 있다는 이런 우려. 약 한 7개 정도의 악재가 지금 한꺼번에 겹쳐서 우리나라 돈 가치를 좀 떨어뜨리고 있는 상당히 지금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서 많은 말씀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그 미중 신경전에 대한 부분도 잠깐 언급은 해주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좀 꼬리를 내린다라는 표현도 써주셨는데, 근데 이게 여기서 뭐 누가 꼬리를 내리고 말고를 생각하기 전에 결국엔 이게 어떤 희토류라는 그것이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희토류를 카드로 꺼내고 있는 중국,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 희토류란 게 레어 어스 엘리멘트, 희귀한 땅의 원자 이런 뜻인데 이제 직역해서 우리가 희토류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실 희토류는 전 세계에 많이 있는데 예. 돌 하나당, 원석 하나당 거기서 추출되는 희토류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노동집약적이고 환경 파괴하고 돈을 많이 소요됩니다. 원래 희토류 미국이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은, 특히 환경 면에서 문제가 많다 해서 미국이 포기하고 중국으로 대부분 넘겼고 지금 전 세계 희토류의 90에서 95%를 중국이 독점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요 희토류가 반도체라든지 전자제품에 요게 안 들어가면 성능이 안 좋아져요. 특히 첨단 제품으로 갈 때 희토류가 들어감으로써 속도, 분량 이런 것을 대폭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먼저 사실 도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희토류 수출과 관련해서 반도체나 전자제품 같은 이 민감한 제품은 그 제품의 수출을 할 때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라. 이런 조처를 취했는데요. 그게 지금 한국, 우리나라가 직격탄, 대만, 한국이 직격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격탄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생산한 그 반도체를 중국 눈치를 보고 희토류 때문에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최종 수출지가 미국이 비중이 제일 크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겉으로는 미국을 때리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한국이나 대만을 빙자해서 미국을 때린 것이다. 이래서 관세 폭탄이 터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경주 에이펙에서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과연 이 대목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느냐. 자, 이 희토류는 중국 입장에서는 마지막 중국의 자존심이고 지렛대기 때문에 이 희토류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규제 풀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각자 지금 지렛대를 갖고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카드를 경주에서 얼마만큼 풀 수 있느냐. 거기에 미중 충돌이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정말 그 뜨거운 숨막히는 미중 무역 협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도우려는 것이니 걱정 말라라면서 중국에 대한 메시지를 내놨고 심지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정면 충돌을 원치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이렇게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생기면서 사실 에이펙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결렬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또 다시 만남이 성사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예, 추석 연휴 마지막인 지난 금요일 날 밤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서 트루스 소셜이 트위터 이후에 나온 하나의 대표적인 INS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을 겁박하고 있다, 해악을 준다 하면서 트럼프가 시진핑 만날 일 없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때 뉴욕 증시가 크게 떨어지고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같은 가상화폐는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시간 만에 그래도 가긴 갈 거야. 서울에 일단 간다. 서울이 아니 경주에 일단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좀 쓸어내렸어요. 일단 협상은 진행되고 있구나. 거기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특유한 협상의 전술, 본인의 체계, 거래의 기술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대와 협상할 때는 최대한 상대가 무서워하는 공포, 극한의 공포를 일단 제기해놓고 정작 만나서는 그걸 조금씩 깎아주는 그러면 상대는 실제로 당하면서도
미국에 고맙게 생각을 한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중국을 향한 경고가 판을 깨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겠냐.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중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이거 정말 정면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사실은 내가 중국을 위해서 이렇게 좀 충고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전면전이 가면 중국은 거대한 불황이 올 텐데 미리 얘기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으로 하여금 좀 정신 차리게 해서 적당한 선에서 미국과 중국이 타협을 할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상무부도 100% 정도 관세 폭탄이 보통 나오면 중국의 성향상 바로 그 다음 날 우리는 110% 때린다. 이렇게 한 몇 달 전까지는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진핑 트럼프의 경주 에이펙 협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계속 고집을 부리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뭐 상당한 날선 메시지지만은 당장에는 협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협상을 하겠다는 이런 쪽에 무게 중심이 좀 쏠리고 있는. 그런데 이 미중 무역 협상은요 상대가 있고 예.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한 치 앞을 누구도 예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진핑과 트럼프 자신도 사실 어떻게 될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이렇게 김배우 박사님 모시고 좀 여쭤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는 한데 지금 미중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한미 간에도 만남이 또 있고 재무장관이랑 이번 주 또 만나지 않습니까? 통화 수업 뭐 이런 얘기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 정말 운명의 모임들, 그 이벤트들이 많은데요. 지금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죠. 거긴 사실 국제통화기금이라는 IMF, 세계의 중앙은행도 거기서 지금 연례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곧 가는데 베센트 재무장관도 물론 갑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 재무장관이 만난다라는 지금 보도가 들어오고 정부도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한미 간의 관세 협상 7월 30일 날 잘 타결됐습니다. 3,500불 미국에 그 총괄적으로 투자하고 미국은 한국의 관세율을 낮춰준다 이러는데 여기서 3,500불을 자금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게 융자나 처간을 포함한 것이다. 지급 보증까지 포함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이것은 현찰 달러 바로 가져와라. 이제 이렇게 서로가 동상이몽 다른 생각을 하면서 3,500억 달러 금액에만 합의를 했던 사실이 이제 뒤늦게 확인이 되면서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그 재무장관이 회담에서 환율 문제, 지금 당면에 이 3,500억 불과 관련해서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환율이 많이 오르는 것은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에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보자.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일단 통화 스와프를 원칙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통화 스와프보다 더 큰 것은 3,500억 달러. 그 금액은 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직접 투자하는 규모, 달러 현찰을 바로 미국으로 보내는 규모,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느냐. 이 대목이 최대의 협상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정확히는 구윤철 부총리가 베선트 미국 장관과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15일로 일단 하자라는 얘기를 요청해놨다 정도까지가 정확한 내용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집값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앞서서 627 대출 규제 내놨고 그리고 97 공급 대책도 내놨는데 서울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대출 규제, 세 번째 대안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것들이 나올까? 지금 이런 것들 전망해 보자면 대출을 더 줄이는 방안도 포함이 되기도 하고 또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경제학의 제1의 원칙이죠. 공급량, 물건의 양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고 또 반대로 누군가가 사겠다고 하는 수요가 많으면 집값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가격 대책을 할 때 공급은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가격을 낮춰야 되니까 공급은 늘리고 그다음에 사겠다는 수요는 억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은 다른 상품과 달라서 우리 공장에서 라면 같은 것을 찍어내는 거 급하면 밤새워서 찍어내도
뭐 하루에 수천 개, 수만 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은 아파트를 뚝딱 만들어낼 수는 알리바바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표하고 실제로 공급될 때까지는 3, 4년, 뭐 길게는 10년 정도 걸린단 말이죠. 예. 이 시차 문제. 그래서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급 대책의 두 가지 시장과 정부 간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정부는 충분한 공급이고 이 정도면 수요 공급 곡선에서 공급량 증대를 통해서 가격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두 가지 문제 시장은 우선 시간이 너무 늦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정부가 짓겠다는 그 공급 물량의 아파트들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사겠다는 강남 한복판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고 좀 그 임대주택 또는 좀 가격이 낮은 저가 정책들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서로 간에 좀 컨센서스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점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구윤철 부총리가 지금 막 국회에서 얘기한 것으로 놓고 보더라도요. 예. 두 가지 대책 그러니까 그 일단 수요를 더 쬐는 수요는 사겠다는 의지와 능력이니까 이것은 대출을 막아버리면 주택을 집을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대출을 끼거든요. 그럼 대출을 줄이면 사겠다는 사람이 줍니다. 또 공급도 늘리는 뭐 이런 정책들이 다양하게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발표되면 또 우리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제 현안 쉽게 좀 풀어봤습니다. 김대욱 경제학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